한국 교회 역사를 이제 제가 강의하고 또 강의 들으시는데요. 주제를 처음부터 잡았습니다. 어제 경우는 문화라는 주제를 잡아서 여러 문화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한글, 정신문화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인재양성, 교육입니다. 교회가 인재양성에 힘쓰고 또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이 교육에 크게 힘썼다는 것, 그거를 좀 주제를 잡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골집에 가면 방을 따뜻하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꿈물 때니까. 그렇듯이 사진을 좀 보고 일단 옛날에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901년도 서울 지도입니다. 그때 벌써 지도가 있었습니다. 1901년에. 이런 지도를 갖고 있었던 선교사가 개인이랍니다. 개인. 이번 어제 좀 말씀드렸습니다. 연동교회 첫 담임 목사님을 하십니다. 연동교회라 하면 지금도 종로가 대학로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지도가 아주 복잡하게 보여서 제가 이게 지금 빨간 펜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하여튼 윗부분 약간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넓은 테두리가 보이십니까? 저기가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이고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청와대 뒷산은 무슨 산입니까? 북한산입니까? 예, 인왕산? 예, 그 경복궁 뒤편에 그 산이 인왕산이겠죠. 인왕산에서 이렇게 보면 테두리로 쫙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저게 성곽이 그 당시 아직도 한양성이 그대로 남아있던 시대입니다. 쭉 타고 내려오다가 아래쪽에 보시면 또 역시 산이 있습니다. 그죠? 저게 무슨 산이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 남산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목멱산이라니까 남산이고, 남산을 끼고 쭉 성곽을 따라 쭉 가시면 이 동대문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서울이 400문중과에 잡히실 겁니다. 하여튼 이만한 서울입니다. 1901년도 서울 지도. 아직 이 지도에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1910년부터 식민 지배를 하면서 궁전 하나를 동물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네, 창경원이죠. 그러니까 창경원 되기 이전에 궁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창덕궁도 보이고, 이러한 이제 서울 지도가 있던 요 시절을 서울에 신식 학교가 생겼는데,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름은 장로회 예학교입니다. 1891년. 이 학교가 나중에 발전해서 정신예학교입니다. 처음에는 정동에 설립됐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다가 이 학교가 나중에 연동교회, 지금의 종로 5가에 1970년대 초반까지 정신예학교가 종로 5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전에 처음 생겼을 때 1891년 학생들의 모습 보이십니까? 아주 어린 소녀라 할까요? 물론 다 이제 한복 입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서양 여성 두 분이 선생님입니다. 기포드라는 기포드는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여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가까이 보이는 쪽은 도티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티 양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891년 장로교 선교사들 가운데 여성 선교사들이
여자 학교를 설립했다. 이겁니다. 어제 잠시 다른 사진 보였습니다만은 그 당시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성이 요즘처럼 어떤 인격으로 대접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대체로. 아주 뭐 특이한 어떤 양반집은 몰라도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인권 혹은 인격으로 대접을 대체로 못 받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삼종지도, 여성이 태어나서 쭉 자라고 그리고 성인되고 세상 떠날 때까지 삼종, 세 남자를 따라가야 한다.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라야 하고, 그리고 결혼 후에는 남편을 따라야 하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할머니가 되면 자식을 따라야 하고, 그런 식으로 세 남자를 따라가는 여성의 일생이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의 이제 가부장적 사회 제도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인격적인 대접은 요즘 우리 시대에 있는 일이고, 이때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인격적인 대접을 하지 아니하던 때에 이게 여자 학교를 설립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요즘 시대에도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이제 경상북도 선천에서 1907년도에 세워진 학교, 아마 초등학교 같습니다. 초등학교인데, 저 사진이 있어서 이걸 제가 가져왔습니다만은, 이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보십시오. 앞줄에는 앉아있는 학생들은 나이가 아주 어리게 보입니다. 우선 보더라도. 근데 뒷줄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건 뭐라 합니까? 망건이라 하는가? 대체로 이제 결혼한 학생들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학생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면 다 똑같은 나이가 아니고, 들쑥날쑥이 나이가 많고 적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설립하는데 이제 교회가 설립합니다.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 또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경상북도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대구로 내려왔는데, 이 중학교가 개교했던 때, 그때 봄입니다. 봄 때. 그래서 중학교를 개교하고, 그 다음에 학교 이름이 개성중학교입니다. 자, 이게 제가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학교 설립 과정이 보면, 어쨌든 간에 초등학교가 제일 먼저 아니겠습니까? 아직 유치원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초등학교가 가장 먼저고, 그리고 초등학교를 한 6년 정도 과정 쭉 다니다가 졸업을 하니까 초등학교 그 위의 단계가 학교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립된 것이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과정입니다. 이 대구에는 지금도 개성학교가 있습니다. 개성중고등학교인데, 이 개성중학교가 1906년에 설립됐고, 그 다음에 사진이 없어서 제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중학교 이전에 초등학교는 학교 이름이 희도초등학교입니다. 희도초등학교인데, 지금 그 학교는 대구에 가면 종로초등학교입니다. 그 종로초등학교의 전신으로서 희도초등학교인데, 그 희도초등학교가 설립된 장소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그 당시에는 교회 이름이 이 성문이 남문, 북문, 동문이 있으면 남문 안에 있는 교회다 해서 교회 이름이 남문안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1901년쯤 됐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교회가 이름이 뭐냐면 제1교회입니다. 대구 제1교회. 대구 제1교회의 전신인 남문안 예배당에서 초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교회가 학교를 설립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좀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말씀드릴 때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정부가 준 비자를 받고 들어왔을 때에 정부가 허락해 준 것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병원을 설립하든지 아니면 학교 설립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근대 교육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면 아, 선교사들이 학교 세워줬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학교를 세웁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진은 없습니다만은 서울의 세문안교회, 세문안교회 본래 이름은 신문례 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가 1887년에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런데 처음 이 세문안교회가 설립될 때만 해도 선교사 언더우드가 나름의 언더우드 학당이라는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학생들을 모집하는 거, 그러니까 학생을 모집하는 거, 다른 말로 리크루트하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에 서양 사람들이 난데없이 들어와가지고 당신 아이들을 좀 우리가 교육시키겠어 그러면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부모님들 누가 선뜻 자기 아이들을 보내주겠습니까? 택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고, 정부는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는 통로로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 세우고 그리고 학교 교육할 때에 이제는 공자월 맹자월 사서 삼경이 아니고 서양의 물리 가르치고 화학 가르치고 생물 가르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일반 백성들한테는 적어도 서울 시민들에게는 전혀 아직도 소위 말해서 씨알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나쁜 소문이 퍼졌습니다. 양귀자, 서양 귀신. 서양에서 온 사람들은 다 귀신들이다. 그리고 저 귀신들이 몰래 아이를 잡아가서 아이들 간을 빼먹는다 하더라. 그런 소문들이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어쩌다 이제 막 들어온 서양 사람들, 선교사들이 이렇게 거리 나타나는 게 보이면 키도 크지 않겠습니까? 키도 크고 또 생김새도 이상하고 눈도 새파랗고 모든 것이 다 낯설고 다르니까 다 피했습니다. 피하니까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학생을 모았나 하면 언더우드 경우는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콜레라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졸지에 고아가 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들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2살 시켰고 세월이 좀 지나니까 25명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원 겸 학교입니다. 처음 시작한 선교사들이 시작한 학교, 언더우드 학당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먹고 잠 재우고 그리고 교육, 뭐 수학도 가르치고 또 영어도 가르치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한 그런 학교로 시작된 것이 우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의 언더우드 학당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발전하고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의 경신중고등학교가 됩니다. 경신중고등학교가 됐는데 처음에는 언더우드 학당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어쨌든 선교사로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학교 설립하고서 학교 교육하는 것이라 해서 이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만 학생들 모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학교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가지고 한 7, 8년 세월이 흘러서 정확하게 1895년이 됐습니다. 189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세문안교회 우리 한국 사람 교인들이 학교를 설립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막 이 선교사 중심으로 학교가 발전할 줄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1895년에 세문안교회에서 우리나라 교인들이, 조선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 옆에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 이름이 영신학당입니다. 영신학당. 아마 그래서 제가 본 자료로서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한국 사람이 교회가 설립한 최초의 신식학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이야기를 단순화시켜서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주안점을 둔 것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그 선교사들이 이제 서양 교육을 시키는 신식학교를 세웠고 그렇게 해서 그게 미션 서클이 되고 그런 역사로만 쭉 알고 계셨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선교사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 교회가 세문안교회가 교회 곁에 학교를 세웠다. 그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붙여서 가지를 하나 더 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쨌든 장로교회 교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장로교회 교인들입니다. 이 장로교회 역사가 막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 스위스에서 시작됩니다. 스위스 주리히에서 츠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로부터 이제 소위 우리 장로교회가 시작되고 츠빙글리의 그 다음 세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입니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칼빈의 종교개혁의 후반부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학교를 세웁니다. 제네바 아카데미.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가지고 유럽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뭔가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또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제네바 아카데미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죽기 전 불과 몇 년 전입니다만은 그때부터 열심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 5, 6년 교육시켰습니다. 칼빈이. 그러고 이제 칼빈이 세상 떠났습니다. 세상 떠나니까 제네바 아카데미는 그대로 잘 운영되고 그리고 칼빈이 살아있을 때에 그 제네바 아카데미 와서 배웠던 젊은 사람들이 주로 프랑스로도 가고 화란으로도 가고 헝가리로도 가고 그리고 심지어 스코틀랜드 잔 막스에도 다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칼빈의 장로교회가 확산되고 동시에 어떤 새로운 사회를 열망했으니까 이 장로교 중심의 새로운 사회가 확립이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교회가 쭉 확산되는 과정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 곁에 뭐가 있겠습니까? 짐작하시겠습니까? 교회 곁에 학교가 있습니다. 교회 곁에 학교. 이게 장로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장로교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보면 장로교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지성적입니다. 물론 열정도 기본, 신앙 열정은 기본 바탕이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떤 지성적인, 그 지적인 수준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교육, 지식교육, 그리고 신앙교육, 그 다음에 삶의 교육, 윤리까지 다 포함되는 소위 말해서 전인적인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항상 나란히 병행해 있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어쨌든 언더우드 학당, 그 다음에 언더우드로부터 시작한 그 세문안교회가 설립되고 여러 교회가 설립되면서 그러면서 교회 옆에 학교가 우후죽순처럼이에요. 이게 우리 그 초창기에 장로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이 지금도 사실 내려옵니다. 전체 우리 한국 교회의 교파나 교단을 쭉 따져볼 때에 어떤 미션 서클이 가장 많은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 그 전통이 지금도 내려오는 거죠. 근데 정신이 살아있냐? 그건 또 별개 문제입니다만 일단 학교는 지금까지 잘 존속되어 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세문안교회가 한국, 그 당시 조선,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 안에 혹은 교회 곁에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1895년. 근데 이때는 참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1895년이라는 이 해를 일반 역사책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 조선 정부가 신식교육을 정식으로 도입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부 안에 오늘날처럼 교육부를 만든 해가 1895년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교육부가 들어서던 그 1895년에 세문안교회가 신식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했다. 영신학교.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영신학당에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기간 안창호 선생이 그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제가 이야기가 좀 깊어졌는데요. 자, 그런 맥락에서 교회가 학교를 설립했다. 맥락에서 대구도 보면 제가 이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1901년도에 대구의 남문안교회, 지금의 제일교회가 초등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했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메비우스 선교 정책, 자립입니다. 자립, 자치, 스스로 홀로서 자원해서 헌신하는 것. 이게 이제 메비우스 선교 정책의 중심이고요. 학교를 설립할 때에 그 당시 무슨 부모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먹는 살림에. 그래도 이 칼빈 장로교회하고 우리나라 이 교인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너무 잘 합의점이 이루어지는 게 교육에 대한 열정입니다. 어제 개인 선에서 좀 말씀드렸죠. 학문적 성과를 본다면 영국의, 미국의 유수한 대학보다도 한국의 선비들이 쌓아올린 학문적 업적이 훨씬 높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 그것을 선교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1901년에 대구에서 초등학교가 설립됐습니다. 희도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여성 교육을 시키는 초등학교도 설립되는데 그것이 신명여학교입니다. 그건 1902년입니다. 그런데 신명여학교를 설립할 때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남편 선교사 그리고 선교사의 아내도 역시 선교사를 이해합니다. 이제 이름을 말씀드리기에 암기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대구에서 선교했던 선교사 중에 부혜리라는 선교사입니다. 부혜리, 부르웬 선교사라고 하는데요. 그 부혜리 선교사의 부인이 남달리 여성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 아이들을 학생을 모집하는 거죠. 리크루트를 하는 거죠. 리크루트를 하는데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학생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대구는 대단히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딸아이를 교육시켰다. 이거는 보통 집에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딸아이는 그냥 집에서 적당하게 살림 배우고 그 다음에 바느질 배우고 그렇게 해서 나이가 차면 10대에 결혼해서 시집가는 그것이 다지 학교 교육을 하고 불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이 대구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만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부혜리 부인이 여성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 딸아이를 우리 학교로 보내주세요. 우리 기술학교입니다. 보내주시면 우리가 아주 좋은 교수로 그렇게 장성시키겠습니다. 아주 요리를 가르치고 바느질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아주 훌륭한 여성으로 우리가 기를 테니까 딸아이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자 학교를 시작했다. 신명학교 시작이 대구에. 그런데 이제 기숙학교로 데려왔으니까 교육을 마음대로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속한 대로 바느질도 가르치고 요리도 가르치지만은
그 딸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물리도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 10년, 20년 후 자라면 뭐가 됐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신여성들이 된 겁니다.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여성교육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선교사 부인들이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해서 거짓말은 아니지만 거짓말은 이제 딸아이의 부모와 약속한 것 그 이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기록에 보면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20대고 30대가 됐을 때 이 대구 지역 교회에서 일하는 교사가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도 부인도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여성으로서 YWC의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소위 그 사회에 여성 지도자가 다수가 된다. 그런 얘기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이 사진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1906년에 대구에서 혹은 영남 지역에서 최초의 중학교 과정이 있으니까 중학교의 설립 목적은 그 당시에 중학교 과정을 졸업하면 초등학교에 가서 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학부입니다. 그 당시 중학교 최고 학부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중학교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제 학교 건물이 없으니까 우선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학생 모집했는데 아주 제가 사진 보고 재미있는 것은 옷은 뭡니까? 양복에는 다 한복을 입었습니다. 한복을 입었고 이 학생들 중에 절반 이상이 결혼을 했답니다. 중학생 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머리에다 뭐를 쓰고 있습니까? 모자는 하나씩 다 쓰고 있습니다. 교복은 없는데 한복 그냥 그대로 입은 채로, 그리고 모자는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키가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나이 어린 학생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은 학생도 있고,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남문안 예배당, 남문안에서 이 개성중학교가 시작될 때에 그 기념 촬영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1911년이 됐습니다. 1906년에 시작됐고 1911년에 제1회 졸업식을 가졌는데 이게 뭐 학생도 있고 뭐 학부형도 있고 친척도 있고 뭐 다양하게 지금 졸업식을 한 것 같습니다. 제1회 졸업식이 1911년입니다. 근데 벌써 뒷건물 보십시오. 아까는 뒷배경이 초가집이었는데 지금 건물 하나 지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도 이 건물이 있습니다. 아담스관이에요. 선교사 아담스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담스관이라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고, 뭐 대구 시내에서는 최초의 2층 양옥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911년에 제2회 졸업식하고,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역시 개성학교입니다. 1912년에 학교를 찍은 건물인데, 아까 이제 졸업식 할 때 뒷 배경이 되는 건물은 왼쪽에 2층 집입니다. 2층 집이고, 그리고 교사가 한 2개 더 늘어났는데 아마도 기숙사였던 것 같습니다. 1912년.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1913년에 역시 같은 건물입니다. 아담스관의 교사, 학생 이렇게 단체 사진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개성중학교 제3회 졸업생입니다. 요즘 학생들하고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아마 다 결혼한 것 같습니다. 아저씨들이 중학교를 졸업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당당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3회 졸업생.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1914년에 개성중학교 교사들입니다. 미국 선교사도 있고, 그리고 한국 교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1915년 또 1년 후입니다. 개성중학교 전교생, 교사, 그리고 학생. 역시 뒷 배경은 계속 같은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1916년 교사 학교 건물이 좀 더 늘었습니다.
그런 상태의 사진이 현재인데요. 그런 모습. 이러한 이 건물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마지막 사진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졸업식, 제1회 졸업식의 뒷배경이 되는 건물, 아담스관이 지금도 그대로, 이런 모습대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구에서 설립된 그 희도초등학교, 사진 없습니다만 희도초등학교, 그 다음에 개성중학교. 제가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 곁에 일반 학교를 세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세울 때에 다들 돈이 없었는데 이 적어도 절반 이상의 재원은 한국 교인들이 스스로 그런 말씀드립니다. 기왕 말씀드린 김에 사진은 제가 못 보였습니다만은 평양에 올라가 보면 평양에는 좀 더 활발하고 좀 더 다양한 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우선에 평양에도 이제 삼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숭, 숭이, 숭덕, 숭인. 그 다음에 대학은 숭신. 그 숭자가 뭐죠? 숭자. 어떤 높은 정신을 가진 그런 학교, 숭자 그런 학교들이 설립되는데, 이 학교들이 다 평양에 있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학교들을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숭이는 벌써 남자 학교입니까? 여자 학교입니까? 여성 학교가 있고,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여기다가 한 몇 개 더 붙이면 장애인 학교를 세웁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이름 맹학교입니다. 맹학교. 맹학교인데 맹은 무슨 맹자입니까? 그 앞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평양에 벌써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시각장애인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혼자 이제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평양에서 처음에 이제 장로님으로 있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 길선주 목사입니다. 장대현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길선주 목사님이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완전 매기는 아니지만은 거의 이 사람을 의지해서 다닐 정도로 길선주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평양에는 남자 학교, 여자 학교, 거기다가 장애인 학교까지 세웠을 정도로 학교 교육이 활발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신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학교를 세워서 지식 교육을 시키겠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까지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심, 이런 것까지 포함된 어떤 신앙정신이 함께 보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목사님께서 부산 사람 제가 알기 때문에 이건 이제 부산 사진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1892년에 부산 항구입니다. 부산 항구. 부산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우리나라에 오는 모든 외국인들은 부산을 거쳐야 됩니다. 왜? 부산 세관에서 정식 비자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건강검진합니다. 부산에서 건강검진해서 건강이 좀 시원찮으면 다시 돌려보냅니다. 조선에 입국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 오는 모든 외국인들은 다 일단 부산에 들렸어.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 들려서 입국 심사를 하고 합격증을 받은 후에 조선의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다음 행선지는 다 지금의 인천인 제물포로 가겠죠. 그러니까 부산 항구, 그 당시 부산 항구였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부산 진입니다. 혹시 부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지금도 부산 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 진 교회 조금
들어가면 일신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진교회, 일신병원, 이제 그런 어떤 교회와 병원이 설립되기 전에 이제 옛날 그 모습 부산진입니다. 지금은 부산진교회, 거기까지 옛날에 바닷물이 들어왔다는데 지금은 이제 육지가 됐죠. 매립을 해가지고 육지가 됐는데, 근데 매립하기 전에 부산진 모습입니다. 예,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부산 선교사들. 부산에 온 선교사들은 미국 선교사들이 아니고 호주에서 파송됐습니다. 1890년에 데이비스라는 선교사가 파송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훈련받고 선교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만 세상 떠나버렸습니다. 데이비스. 세상 떠난 그 충격과 슬픔. 근데 이것이 다시 선교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호주에서 선교사들이 파송되는데 제가 보기에 특이한 점은 여성 선교사들입니다. 여성 선교사들. 여성 선교사들이 1893년에 이렇게 가옥을 구입해서 보십시오. 사진 희미합니다만 가장 중앙에 있는 여성으로 보입니까? 예, 호주 선교사.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한국 사람 남자도 있고 왼쪽에서 두 번째는 기모노를 입고 있는 걸 봐서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 당시에 거주지에 있었습니다. 이런 1893년에 여성 선교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집을 구하고 있을 때에 한국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1893년.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호주에서 온 여성 선교사들은 처음에 착수하는 이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고아들. 어떤 고아들인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부터 시작합니다. 이 고아를 돌보는 사역들이 나중에 학교로 발전되는데요. 일단 이 고아 중에 한 사람이겠죠. 저기 우리가 이 선교사들이 고아를 돌보고 자기 자녀로 양육하는 이제 이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제 이게 커지니까 고아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집에서 양육하는 고아원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호주 선교사들의 묘지입니다. 데이비스가 아까 세상 떠났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가 어디냐 하면 부산에 가면 광복동 다 아십니까? 광복동. 부산 광복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수산 아십니까? 보수산. 부산을 모르시는 보수산 잘 모르시고 그 유명한 자갈치 시장과 멀지 않습니다.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그리고 광복동 그 입구에 유명한 헌책방 골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수동인데 그 보수동이 지금은 집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좀 헐벗은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호주 선교사들 와서 세상 떠난 사람들이 묘지가 있었습니다. 좀 슬픈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 부부가 와서 사역을 하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세상 떠났답니다. 세상 떠나는 그 슬픔에 있는 속에 있는 부인인데 그래도 남편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멀리 내륙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어떤 아이를 잃은 슬픔과 어떤 상심 이런 것을 끌어안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묘지로 갔다. 묘지에 가서 부른 찬송이 제가 들은 대로 멀리 갔더니 슬프고 또 그 찬송을 거기서 부르며 울었던 그런 얘기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의 철양교에 가시면 그 얘기가 전해드립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아원 사역을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부산의 최초의 여성 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이것이 소위 일신여학교입니다. 한자로 날일자에 그 다음에 신자는 새로운 신자입니다. 날로 새롭다는 거죠. 날로 새롭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역시 여자 학교입니다.
여성을 교육시키는 학교. 그런데 이 학교가 고아원 사역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왜 여성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 사회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존여비, 그리고 가부장적 그런 사회 현실 속에서 고아가 된 여자아이들을 돌보고 또 그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뭔가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사역이 부산에서 시작이 됐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신여 굉장히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런 학교입니다. 예, 그 다음 사진 아마 이게 마지막으로 싶고요. 이게 이제 일신여학교, 지금은 더 이상 일신여학교가 아닙니다. 부산에 가면 부산진 교회가 있고, 부산진 교회 골목 하나 사이에 두고 이 건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있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부산 가시면 부산역에서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은데 가시면 지금 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적 교회 역사 박물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건물 그대로입니다. 이 건물 그대로 있으니까 일신여학교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교육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 사진은 제가 그냥 제 관심이 있어서 몇 개 더 봤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예, 부산의 첫 세례자.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첫 세례받은 심상현 1894년. 범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두루마기 있고 머리에 또 이렇게 양반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가족 사진 다시 보여요. 1894년에 첫 세례, 부산 지역 첫 세례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부산에 호주 선교사, 호주 장로교 파송 여성 선교사들하고, 그리고 전도 부인들입니다. 전도 부인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 우리나라 사회는 어떤 남녀 7세 어떻게 됩니까? 부동성. 네, 남녀 7세 부동성이니까 예배당에 가도 중간에 휘장이 있든지 아니면 아예 건물 자체를 기역자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실도 남자가 들어가는 곳, 여성들. 어떻게 보면 목욕탕과 똑같습니다. 남탕, 여탕 하듯이 이렇게 남성이 들어가는 장소, 여성이 들어가는 공간,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초창기의 기독교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남성이 곁에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여성의 전도는 여성이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이 신앙 좋은 여성들을 기초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선은 성경 교육, 짧은 기간, 짧으면 한 달, 길면 한 석 달 정도. 그렇게 기초 훈련을 시켜서 이제 이 여성들로 하여금 가가호호 신방해서 여성들은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안방에 들어가서 여성들에게 안방 전도를 하는 그런 사역을 한 사람들이 전도 부인들이 있다. 이 전도 부인들이 나중에 교회에 오면 전도사님들이 되겠죠. 이렇게 최초의 전도 부인들을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수녀님들처럼 머리에 하얀 옷을 쓰시고 옷은 한복 입었고, 그리고 손에 옆구리에 끼고 있는 것은 성경인 것입니다. 전도 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적어도 아마 1910년대쯤 때 보면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도 이름들이 남아 있습니다. 왼쪽부터 백차영, 그 다음에 선교사 무어, 그 다음에 진유식, 그 다음 분은 이름이 남기지 않고 마지막에는 브라운, 이렇게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이 참 재미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1906년도 부산에 온 호주 출신 여성 선교사들이 한글 공부를 서당 선생님한테 글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맞지?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당시 분위기를 사진을 통해서 좀 설명도 이렇게 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좀 쉬었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처럼 그렇게 할까요? 지금 한 3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쉬겠습니다. 자, 이제는 노트 필기를 좀 하셔야 되니까요. 7쪽입니다, 보니까. 7쪽에 서양 근대 문물 도입과 선교사의 의료사업, 교육사업. 있는데,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19세기 말에 우리나라 정부, 조선 정부겠죠. 조선 정부는 우리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받아들여서 우리가 변화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가 개화되지 못한 어떤 미개한 그런 나라로 추락할 수 있다. 그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일반 백성들은 요즘처럼 뭐 신문을 본다든지 뭐 어떤 정보화된 사회 아닙니까? 깜깜하지 않겠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국제사회가 어떻게 움직이지 전혀 잘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런 현실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사람들이, 대중들이, 아하, 우리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하는 큰 사건이 한 번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특별히 서북 지역에서 아주 뭡니까, 참혹하게 일어났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그것은, 일본하고 중국 청나라하고 전쟁을, 소위 말 잘 아시죠? 청일전쟁.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특별히 평양에서 시가전이 벌어졌답니다. 일본군하고 중국군 사이에서. 그렇게 굉장히 참혹한 전쟁이 진행됐고, 근데 전쟁의 결과는 모두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얕잡아 보는 저 외놈들이 저 어마어마한 큰 나라 중국을 이겼다는 거죠. 요즘하고 얼른 비교해보시겠습니까? 최근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온 시진핑이 했던 이야기들 생각해보세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과거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중국 명나라 군사들하고 조선군이 합세해서 일본과 싸웠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요즘 이야기고, 1894년에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계관은 중국 중심 아니었습니다. 중화. 중국 옆에 붙어 있는 한반도. 우리 형님의 나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형님의 나라를 일본이 깨버렸다는 거죠. 충격받았습니다. 젊은 사람 충격 먹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분석했던 것 같습니다. 저게 뭐냐. 그래서 분석해서 알고 보니까 일본이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서 강대국이 됐구나. 명치유신을 비로소 하게 됐습니다. 1894년 전쟁.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문물과 서양 문명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곧 청일전쟁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한국 조선 사람들이 서양 문물을 알고 배우기 위해서 가까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서양 사람들한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당장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평양입니다. 그래서 평양이 1894년 청일전쟁 겪고 나서 그 이후부터 평양의 교회가 크게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순수한 신앙 동기만 볼 수 없죠. 서양을 좀 알기 위해서, 서양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물 도입, 일본 주제입니다. 서양 근대 문물 도입은 처음부터 뭐 우리가 좋다고 뭐 서양 것이 좋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처음에는 잘 몰랐고 백화적이었는데 청일전쟁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 대중들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그런 중요한 전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8쪽 가셨어요. 교회 기독교 학교 설립.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배제 학당도 세우고 이화 학당도 세우고 언더우드 학당 세웠지만은 한국 교회들이 세문안교 한국 교회들이 1895년 영신학당을 세웠다.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지금 종로 연동교회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동교회 주목하시면 아까 보셨던 장로회 여학교가 이제 정신여학교 그리고 언더우드 학당이 약간 좀 비실비실하다가 그냥 중학교 그랬습니다. 중학교 하다가 그 중학교가 경신중학교로 이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이게 장로교 중요한 미션스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서는 여자교육 일신여학교, 대구에서는 기도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전국에서 교회가 학교를 설립합니다. 주일학교는 다릅니다. 주일학교하고는 교회 안에 주일학교는 달리 일반 학교를 세웠는데 여기에 선교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선에서 이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역시 그들도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 바깥으로 교회 곁에 세워진 학교가 크게 발전해 나가니까 그들도 놀랬고 그러면서 뭔가 이 정책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1897년입니다. 1897년에 우리의 교육 정책 하는 것을 미국 국장로회가 어떻게 미션 스쿨을 교육시킬 것이냐 교육 정책을 세웁니다. 기본 골자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 인재 양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재라는 범주가 불가를 포함한데요.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시켜서 이렇게 키워내는 인재는 장차 이들이 자랐을 때에 교회의 중요한 주역이 된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요. 사회입니다. 사회 속에서도 이들이 무슨 일을 하든 의사가 되든 심지어는 노동을 하는 대상장이가 되든 아니면 공무원이 되든 무엇이 되든 간에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사회 안에서 훌륭한 일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교육 목표가. 이게 우리의 교육 정책. 1897년입니다. 우리의 교육 정책은 이런 교육 정책이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선교사들이니까 분명한 것은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플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교육이 있고 그리고 커리큘럼을 보면 물론 신식교육이니까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물리, 화학, 그 다음에 위생, 자연과학을 가르칩니다. 저것이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재미있는 것은 한문도 가르칩니다. 한문 교육도 가르칩니다. 신식교육이지만은 그 신식교육의 서양교육만 가르치지 않고 우리 전통도 상당히 소중히 커리큘럼 속에 담아내는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하나의 교회가 학교를 설립하고 그것이 하나의 교육운동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요즘 이제 교회들이 많이 고민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벌써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평양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5년, 4년, 5년이 되면 대학 설립이라고 합니다. 대학 설립. 우리가 대학까지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대학 설립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들어온 선교사가 선교사 베어드입니다. 베어드 선교사. 이분은 1897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교육정책 그거 수립하는 주인공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수립하고 나서 바로 평양에서 박자중이라는 한국 사람, 박자중이라는 선비하고 같이 숭실중학교를 설립합니다. 숭실중학교를 설립하는데 한 학생들이 처음에 한 60명 정도 지원했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건강도 보고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이 잘 됐나 이제 입학시험은 아니지만 입학시험 같은 걸 보고 그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 학생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숭실중학교가 시작된 겁니다. 숭실중학교가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뭐 숭실이라는 이름은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그저 소박하게 시작했답니다. 사랑방 학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897년 시작됐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1904년, 5년쯤 되면 졸업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설립합니다. 숭실 대학이 설립됩니다. 숭실 대학이 설립되고 문자 그대로 대학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 아닙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대학. 아직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는 그때 태동할 생각도 안 합니다. 평양에서. 평양이 교육의 중심 도시가 됩니다. 기독교 교육. 그렇게 되는데요. 그때 참 제가 우연히 그때 발간된 신문을 봤습니다. 예수교 신보라는 신문인데 대학을 설립을 할 때에 평양과 평안도, 황해도 교인들까지 굉장한 어떤 정성과 열정으로 학교를 설립한 겁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1906년 5월 달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 학교 설립에 관심 있는 사람들, 교회식을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학을 설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학 설립을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 자리에서 헌금을 했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당장에 집을 바친 사람, 논밭을 바친 사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건축 자재들, 못을 바치는 사람, 목재를 바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바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바칠 돈이 없으니까 그 학교 건축하는 현장에 가서 나는 노동을 하겠다. 그런 사람. 그렇게 해서 숭실대학교가 지금도 그 학교 역사를 읽어보면 선교사 베어드가 설립자고 이렇게 선교사 이름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신문을 보고 베어드가 중심 역할을 하고 중요한 학장 노릇도 오랫동안 하시지만은 역시 한국 사람, 한국 교인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대학을 설립하는데 굉장히 어떤 힘을 보탰다. 이게 어떤 선교사들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냥 따라가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설립한 학교라면 확실한 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교회의 기독교 학교 설립했을 때에 그 과정이 초등학교, 중학교, 마지막 대학까지 교회가 설립했다.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결코 의존하지 않고 이게 우리의 학교, 그리고 우리가 길러내야 할 인재다 하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학교 설립하고 교회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서요. 기독교 학교 특성입니다. 교육 구국운동과 애국 개몽운동. 이걸 같이 가는 겁니다. 교육이 곧 나라를 구하는 운동이다. 교육. 여기서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설립입니다. 학교 설립이고, 그리고 학교를 설립해서 뭘 가르치느냐? 애국, 나라 사랑, 그리고 개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사를 말씀드리면 1904년부터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4년도에는 10년 만에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 러일 전쟁입니다. 청일전쟁 때에 애국계 이 한반도에서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은 전혀 뭡니까? 뭐 잘못도 없고, 그런데 남의 나라 군대가 와서 전쟁을 하니까 참 얼마나 처량한 신세 아닙니까? 중국 군대와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 전쟁이 10년 후에 다시 러시아와 일본이 또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이때도 우리는 그 전쟁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보통 사람들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서글픈 현실이 됐습니다. 이 서글픈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 있겠냐. 뭔가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냐.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일어나서 뭐 무력으로 일본에게 대들 수도 없고 러시아에게 더더구나 대들 수도 없는데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인재 양성. 그래서 학교 세우는 학교 세우는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사립학교 설립운동입니다. 1904년 사립학교 설립운동. 학교 세워서 뭐하냐? 이것은 지금 당장은 하지만은 앞으로 장래에 망해가는 우리나라를 구하는 운동이 학교 설립입니다. 여기 학교 설립운동은 두 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뭐냐면 서양 문물이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없이 서양 문물만 받아들이는 학교들이 설립됩니다. 이 경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경상북도 안동 경우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는 잘 아시는 대로 옛날부터 주자학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뭐 퇴계, 그 다음에 김성희 이런 대유학자들이 그 지역에 어떤 정신적인 유산을 잘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주자학을 배우는 그 학풍들, 학맥들이 쫙 있는 그런 동네에서 19세기 말이 됐습니다. 19세기 말이 이제 풍산의 유시대, 이제 유인식이라는 분, 이런 분들, 젊은 청년들 몇 사람이 서울에 성균관으로 유학을 왔답니다. 유학을 와서 1901년쯤 됐습니다. 가만히 배워보니까, 자기들 안동에서 산경하고 주작 공부한 거는 이제는 옛날 이야기지, 시대는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새 시대에는 자기들이 배운 게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성균관에서 알게 됐답니다. 그때는 성균관도 커리큘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신학문을 배운 거죠. 배워가지고, 제가 이름은 다 기억 못합니다. 하여튼 유인식만 지금 기억하는데요. 유인식과 몇몇 사람들이 성균관에서 유학을 하고 1904년인가 5년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자기 집안은 대대로 유학자 집안, 선비 집안.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신식학교를 좀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턱도 없습니다. 완전히 이제 거절당했죠. 그래도 끈질기게 신식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하고 계속 졸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유인식은 부자지간에 정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학교를 결국 세웁니다. 1907년에 안동 지역의 최초의 신식학교가 세워졌는데 그 이름이 협동학교입니다. 협동학교. 7개 마을에서 서로 협력해서 신식학교를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당연히 뭘 가르치겠습니까? 이제는 한문 교육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서양 문물을 가르치는 그런 신식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보수적인 그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본주의적인 보수적인 그룹은 신식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식학교를 막 습격을 해가지고 학교를 불태우고 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식학교 설립운동이 조금씩 일어나는데 재미있는 것은 진성 이시 집안입니다. 퇴계 후손들. 퇴계 후손들이 이 퇴계 집안 사람들이 참 재미있었더라. 그때는 1908년, 1909년입니다. 우리나라가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되지 않습니까? 해산되고 나라가 거의 망해간다는 것을 이 안동에 있는 진성 이시 집안들이 알아챘습니다. 알아채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을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놀랍게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게 되면 먼저 토지 분쟁이 날 걸 알았어요. 토지 분쟁. 지금의 이제 청량산 다 아시죠? 안동에. 그럼 청량산이 있습니다. 청량산을 그 퇴계 후손들은 오가산이라고 부르습니다. 우리 마오자. 그러니까 청량산을 우리 집안 산이라 이제 그런 뜻으로 불렀던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청량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의 모든 토지, 논밭은 다 진성이시 집안 소유랍니다. 방대한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 진성이시 집안이 1908년, 9년도에 신식학교를 세웠는데 어떤 학교를 세웠냐면 청량학교를 세웁니다. 청량학교를 세워서 자기 집안 젊은 인재들을 그 학교에 보내서 청량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청량기술을 배우게 했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건 뭐냐면 나중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게 될 때에 그때에 토지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를 위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청량학교만 세워서는 이 신식학교 교육이 좀 모자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산서원 바로 뒤에 원천동에 있습니다. 지금 여행 가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육사가 퇴계 후손이거든요. 14대 손입니다. 그 이육사가 태어났던 그 마을에 신식 사립학교를 만듭니다. 보문의숙이라는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역시 이제 물리화학, 생물, 자연과학 중심으로 그런 학교를 세운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신식 사립학교 설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냐? 1904년 러일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거 빨리 교육을 시켜야겠다. 교육을 시켜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신식 사립학교를 빨리 세우자. 그래서 서양 문물을 빨리 소개해야 된다. 이러한 운동이 확산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 혹은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그냥 신식학교입니다. 근데 그런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설립한 학교는 역시 교회가 설립한 학교대로 이 소위 신문물, 서양 문물을 역시 가르치는 오늘 편하게 이야기하는 미션 스쿨도 세운다. 그러면 그 당시 1904년부터 쭉 이어지는 그 시대에는 소위 신식학교가 두 종류 있겠죠. 기독교와 상관없는 신식학교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설립한 신식교육입니다. 그런 형태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장로교 통계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1907년 시점에 1907년, 1908년이 되면 장로교회가 전국적인 어떤 수치로 계산해 볼 때에 2개 교회가 학교 하나를 설립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개 교회가 학교 하나를 설립했습니다. 그 당시. 그만큼 학교 설립 운동이 이 교회에서도 활발하고 일반 사회에서도 활발하고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성교육 말씀드린데요. 여성이 우리나라의 특별히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인격으로 대접받지만 그리고 큰 대가족 사회 속에서 일반 보통 집안의 여성들은 주로 반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반일, 그리고 배지 않은 일,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여성들의 세계관은 주 집안에 있었습니다. 집안에 성주단지 모시고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의 안방 많이면 됐지만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은 다 집안에 맴돌았어요. 그 정도 우리나라 드라마가 유행하는 걸 보면 아직도 우리는 세계가 집안에 많이 사랑 타령 많이 하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하물며 오늘처럼
이런 어떤 정보화 시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세계를 물는데 여성들은 집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집 밖으로.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런 점에서 보면 여성 해방입니다. 사실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해방이었습니다. 해방이었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여성도 사람으로, 여성도 참 인격으로 대하셨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1900년 어간에 보면 서울의 감리교인 정동교회는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 토론회까지 합니다. 토론회.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서울 쪽에 의식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여성교육은 여성이 학교 교육을 정식으로 받기 시작한 때가 아마 이때부터가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각 지역에 여자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10쪽으로 가시면요. 교회가 설립한 기독교 학교에 대한 통계,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1907년 8년에는 전국 장로교회가 2교회당 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런 걸로 했고요. 그런데 5번에 가시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립학교령 공포. 1905년도에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외교권이 박탈되지 않습니까? 일산외교로 박탈되고 1906년부터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서 통감부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통감부를 설치해서 정부 안에서 굉장히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정 간섭을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1908년 되면 사립학교령을 공포를 합니다. 공포를 해서 뭘 하는가 하면, 이때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막 불이 붙은 사립학교 설립운동, 우리나라에 사립학교 설립운동에 쐐기를 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통감부가 딱 앉아가지고 여기에서 학교의 폐지까지 자유롭게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사립학교령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8년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일제 식민 지배는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만 그 이제 식민 지배 당하는 그쪽으로 가면서 사립학교를 더 이상 설립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미 있는 사립학교도 굉장히 많이 폐교당하고, 그리고 특별히 교재 선택이 일일이 다 간섭하고 그런 시대가 1908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물며 1910년 우리 한일 강제 병합 이후부터는 1910년, 11년, 12년부터는 폐교된 학교가 굉장히 많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학교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제시대 내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중요한 인재 양성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교회주의 학교. 이걸 간단하게 제가 이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주의 학교는 좀 장르가 다릅니다. 장르가 다른데, 우선의 주일학교 역사를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100년 전에는 교회에 오면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를 먼저 했답니다. 요즘 이제 공과 공부죠. 작년 공과 공부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주일학교의 하나의 모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성경 공부 모일 때는 요즘처럼 뭐 사람이 많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이는 대로입니다. 또 예배당도 뭐 초가집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가집 같은 허름한 데서 이제 모였으니까 따로 뭐 교육관도 없고 또 뭐 교육시키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저 예배 드리는 공간이 성경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뭐 하냐? 가장 먼저 성경 공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이런 형태의 주일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학교 하면 이제 어린이들만 모이는 혹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모이는 교회학교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학교는 언제 시작했냐? 장로교는 감리교보다 좀 늦었습니다. 장로교는 1907년입니다. 1907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주일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된 곳은 서울의 연동교회, 그리고 전주의 서문교회, 그런 교회들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주일학교를 시작한 그 연동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정해서 혹은 목사님이 정해서 주일학교 합시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집사님이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김종상이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김종상 집사님이, 그분이 그 당시에 서울에 설립된 외국어 학교, 영어 전문 학교를 졸업하셨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인텔이겠죠. 이제 그런 집사님이신데, 우리가 어린이날 하면 소파 방정환 선생님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의 방정환 선생님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김종상 집사님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들만 따로 모이는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주일날 낮에 12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교회는 달가워하지 않았답니다. 교회는 반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김종상 집사님이 본인이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잘 되어나가고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가 잘 되니까 서울의 뚝성, 그 당시에 뚝성 교회가 있었는데 뚝성 교회도 주일학교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일학교가 확산된 것이 한국교회 지금의 교회학교의 출발이었습니다. 1907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잘 발전되니까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1923년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작됐습니다. 역시 연동교회가 앞장서고 전국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대략 며칠쯤 했다고 짐작되십니까? 여름 성경학교. 한 달. 여름 방학 내내. 여기에 특별히 기여한 학교가 있는데 이화 여자전문학교. 기독교 학교 아니겠습니까? 이화 여자전문학교. 전국으로 돌면서 봉사한 거죠. 봉사했는데 여기에 교과 과정을 살펴보면 이 지금의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하고 전혀 좀 달랐습니다. 물론 성경학교니까 성경을 가르치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가르치면서 학교 교육을 잘 시켰답니다. 거기서 국어도 가르치고 산수도 가르치고 사회도 가르치고 위생, 계목 다 가르쳤습니다. 한 달 정도 집중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엄마들입니다. 어머니들이 대체로 글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1920년대에 글을 모르니까 야학을 설립했습니다. 야학을 설립해서 글을 모르는 주부들, 부인들을 한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되면 한글을 떼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히 한국 장로교회는 성경 기독교거든요. 성경 기독교. 성경 공부 중심으로 이제 이 교회를 발전해 왔는데, 한글을 잘 읽어야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목적은 왜 한글 교육이냐? 그것은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한글 교육입니다. 그것이 주일학교의 발전 과정이고, 그래도 시간이 가지면 하나만 소개해드린 것은 우리나라의 주일학교는 처음부터 글로벌했습니다. 글로벌. 1907년에 주일학교가 연동교에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즈음에 미국의 주일학교 연맹의 대표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와보니까 한국 장로교회 주일학교가 있느냐? 아직 없다고 하거든요. 빨리 좀 세우라고 합니다. 세우라고.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가, 연동교회는 그런 식으로 김종상 집사님이 출발했지만은 하여튼 다른 교회들도 주일학교가 시작되니까 곧바로 이게 외국의 주일학교 연맹하고 바로 연계가 됐습니다. 주일학교, 세계 주일학교 협의회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윤치호라든지 이런 분들이 세계주일학교연맹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하는 그런 소위 에큐메니컬하고 글로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교재입니다. 주일학교 교재. 미국 주일학교가 교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2014년도 미국 주일학교 교재가 이제 나와서 쭉 됩니다. 그럼 발간되자마자 그것이 우리말로 번역이 됩니다. 번역이 돼서 한국은 2015년도에 주일학교 교재로 사용합니다. 그럼 미국 주일학교하고 한국 주일학교 시차가 1년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어떤 문화와 문명의 차이가 미국과 한국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 나겠습니까? 적어도 수십 년 그 이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일학교 들어오면 1년밖에 차이 납니다. 그만큼 주일학교가 수준이 대단히 높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잘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계교회 어디에도 한국교회만한 주일학교가 잘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초창기에 그런 역사들을 바탕으로 주일학교가 발전합니다. 요즘은 참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